2025년 대한민국 서울. 밤에 장막이 내린 도시는 지상의 별들이 깨어나듯 무수한 불빛으로 반짝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테헤란로의 한 마천루, 그 최상층부에 자리한 펜트하우스는 성공의 정점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죠. 거실의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발 아래 세상을 굽어보는 듯한 그 광경은 황홀했지만 동시에 아찔한 고독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넓고 호화로운 공간의 주인인 45세 김영도, 그는 지금 홀로였습니다. 손에는 값비싼 크리스털 잔에 담긴 호박색 위스키가 들려 있었고 그의 시선은 저 멀리 도시의 불빛 어딘가를 향해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죠. 김영도.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IT 업계에서 하나의 전설과 같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일어나 오직 비범한 두뇌와 지독한 근성 하나만으로 국내 최대 IT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넥스트스피어를 창업하고 키워낸 인물. 언론은 그를 21세기형 자수성가 신화 미다스의 손을 가진 혁신가라 칭송했고 젊은이들은 그를 롤 모델로 삼았어요. 그의 성공은 눈부셨고 그가 거머쥔 부와 명예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잘 짜인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칼같이 일어나 헬스장으로 향했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외국어 공부나 경제 뉴스 브리핑을 놓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1분 1초를 아껴 쓰며 숨 돌릴 틈 없이 업무에 몰두했죠. 그의 집무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는 법이 거의 없었고 그의 지시는 늘 핵심을 꿰뚫는 간결함과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함으로 유명했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극히 드물었고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직원들은 그의 압도적인 능력과 카리스마에 눌려 꼼짝 못하면서도 등 뒤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보그를 하고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평판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에게는 비즈니스 파트너는 많았지만 마음을 나눌 친구는 없었고 스쳐 지나가는 연인은 있었지만 깊은 관계를 맺는 법은 없었어요. 가족은 그에게 가족이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와 같았습니다. 명절이나 연말, 세상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때도 그는 늘 혼자였어요. 때로는 밀려드는 일에 파묻혀 외로움을 잊으려 했고 때로는 값비싼 사치품이나 자극적인 유흥으로 마음의 허기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것들은 아주 잠시뿐인 마취제에 불과했죠. 화려한 성공이라는 껍데기 아래 그의 내면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깊은 상처와 지독한 고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특히 잠 못 이루는 깊은 밤이면 어김없이 그를 찾아오는 기억의 파편들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적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던 복잡한 시장길. 수많은 사람들, 시끄러운 소음, 정신없는 풍경 속에서 문득 돌아봤을 때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이 사라져 있었던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 속에서 울부짖으며 엄마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다시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 엄마, 엄마 가지 마, 나 혼자 두지 마. 꿈속에서의 절규는 언제나 그를 식은땀과 함께 현실로 끌어내렸어요.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더 높이 올라가면 이 지독한 고독과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정상은 더 외로웠고 공허함은 더 크게 느껴졌죠. 그는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 넣었어요.
독한 알코올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순간만이 그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도피처처럼 느껴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넥스트 스피어 사옥 앞에 도착했어요.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어주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 김영도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그가 불쾌하게 여겼던 바로 그 자리, 잘 가꾸어진 화단 옆 보도블록 위에 어제의 그 노파가 또다시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밤새 찬 이슬을 맞은 듯 노파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입고 있는 얇은 남색 혹겹 옷은 더욱 남루해 보였습니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낡은 인형처럼 그녀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홀로 정지된 듯 보였죠. 형도의 얼굴에 짜증과 혐오감이 뒤섞인 불쾌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가난과 남루함이 풍기는 특유의 분위기를 참을 수 없어 했어요. 그것은 마치 자신이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던 과거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 더욱 견디기 힘들었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듯 하늘 높이 솟아있는 이 첨단 빌딩과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노파의 모습은 극단적인 부조화 그 자체였습니다. 최 실장. 형도가 차갑게 부르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최미경 실장이 즉시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저 사람 보기 안 좋군. 처리하도록 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눈에 거슬리는 오점을 지우라는 듯한 지극히 사무적인 명령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최 실장은 짧게 대답하고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그녀는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경비 책임자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형도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경비원 2명이 노파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은 위압적이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지만 그들의 단호한 표정과 몸짓은 노파에게 충분한 압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한 경비원이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어서 여기서 사라져 달라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노파는 아무런 저항 없이, 아니, 저항할 기력조차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햇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검버섯으로 뒤덮여 있었고 오랜 굶주림과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 흐릿한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쉽게 부서지지 않을 듯한 아주 가느다란 심지 같은 것이 남아있는 듯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경비원들의 부축 아닌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군중 속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사라졌습니다. 형도는 그 모든 과정을 차 안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파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에서 내려 빌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회전문을 통과하며 그는 이미 머릿속에서 방금 전에 불쾌했던 장면을 완전히 삭제해버린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뒤를 따르던 최 실장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형도의 냉정함에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노파의 그 텅 빈 듯 하면서도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 했던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분에게도 분명 사연이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잠시 스쳤지만 그녀는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형도의 발걸음을 재빨리 따라잡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형도는 여전히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 성공 가도를 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서두르던 형도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또다시 그 노파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빌딩 뒤편 직원들의 흡연 공간이자 각종 쓰레기가 모이는 후미진 곳이었죠.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노파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허리를 굽힌 채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담배꽁초와 휴지 조각들을 작은 비닐봉지에 주워 담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어디서 구했는지 낡고 짧은 빗자루를 들고 와 바닥을 쓸기까지 하고 있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알아주는 이도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해온 자신의 일인 것처럼 묵묵히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더 이상 남루한 노숙자의 무력감이나 비참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하고 진지한 노동의 신성함 같은 것이 엿보이는 듯 했습니다. 형도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의 성공 신화는 철저한 계획과 통제, 그리고 효율성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질서와 비효율을 병적으로 혐오했죠.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온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어쩌면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인간적인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냉철한 계산 속에서 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실용적인 판단이 번뜩인 것일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몰라요. 확실한 것은 그 순간 형도는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노파에게 다가갔어요. 인기척을 느낀 노파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는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쫓아냈던 바로 그 남자였으니까요. 형도는 잠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의 입에서는 다소 퉁명스럽지만 이전과는 다른 제안이 흘러나왔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서 일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매일 이렇게 청소하시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요. 급여도 드릴 수 있습니다. 노파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형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입술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몇 번 달싹거렸지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는 못했죠.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겨우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도는 그 감상적인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약간 미간을 찌푸리며 덧붙였어요. 일할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과거는 묻지 않아요. 대신 맡은 구역은 책임지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겁니다. 내일 아침 7시까지 빌딩 뒤편 관리실로 찾아오세요. 생각이 없다면 안 와도 좋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 말만 끝내고는 더 이상 노파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냉정하고 거만해 보였지만 그가 던진 예상 밖의 제안은 노파의 잿빛 같던 삶에 아주 작은 그러나 어쩌면 결정적일지도 모르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못 박힌 듯 서서 형도가 사라진 어둠 속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물기가 어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냉정하고 거만해 보였지만 그가 던진 예상 밖의 제안은 노파의 잿빛 같던 삶에 아주 작은 그러나 어쩌면 결정적일지도 모르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노파, 아니, 이제 그녀의 이름 오말순으로 불려야 할 할머니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못 박힌 듯 서서 형도가 사라진 어둠 속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물기가 어리는 듯 했죠. 1급여. 수십 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자신에게 향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믿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길거리 생활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감히 품어본 적 없는 희망이었죠. 그날 밤 오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다리 밑이나 지하철역 구석이 아닌 빌딩 뒤편에 조금 더 바람이 덜 부는 후미진 공간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했어요.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마음은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 7시 관리실. 그녀는 그 말을 밤새도록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써줄까? 혹시 나를 놀리거나 장난친 것은 아닐까?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그녀는 날이 밝으면 그곳으로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잃을 것이 더는 없는 삶이었기에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이죠. 어둠 속에서 그녀는 낡고 해진 옷깃을 여미며 내일 아침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아주 작은 변화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시간에 오말순 할머니는 빌딩 뒤편 관리실 앞에 도착했어요.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해 퀭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과 함께 희미한 결의 같은 것이 서려 있었죠. 관리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까? 문전 박대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녀가 용기를 내어 낡은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관리실 직원이 문을 열고 나오다 말고 문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할머니를 보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로? 직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할머니는 잔뜩 움츠러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저 어제 여기 사장님이 청소 일해보라고 그래서 왔는데요. 그녀의 말에 직원은 더욱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때 뒤에서 최미경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어르신 오셨군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어젯밤 형도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둔 최 실장이 일부러 시간에 맞춰 관리실에 와 있었던 거예요. 최 실장은 할머니를 안으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어요.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깨끗하지만 단순한 디자인의 청소부 유니폼과 작업화, 그리고 기본적인 청소 도구들을 내밀었죠.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기본적인 것들은 알려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최 실장은 할머니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샤워실 위치를 알려주고 갈아입을 옷과 기본적인 세면도구를 챙겨주기까지 했어요. 아마도 형도의 지시에는 없는 최 실장 개인의 배려였을 겁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깨끗한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오말순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제대로 된 옷이었습니다. 비록 청소부 유니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품 옷보다 더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최선을 다해 일해서 다시는 길거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오말순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약속된 시간보다 항상 30분 먼저 출근했고 주어진 시간이 끝나도 맡은 구역의 청소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으면 퇴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빌딩의 후미진 계단이나 지하 주차장, 기계실 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배정받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낡은 걸레 하나로도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닦아냈고 흐릿했던 창문은 반짝반짝 윤이 났으며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던 쓰레기들은 깔끔하게 분리수거되어 정리되었죠. 그녀의 동작은 느렸지만 군더더기가 없었고 오랜 세월 몸에 밴 듯한 꼼꼼함과 성실함이 묻어났어요. 그것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을 넘어 마치 어지럽혀진 세상을 향한 그녀 나름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빌딩 안에서 그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나 다름없었어요. 직원들은 바쁜 걸음으로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가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그녀 역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죠. 그녀는 구내식당 대신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 구석에서 미리 싸온 차갑고 딱딱한 밥으로 끼니를 때웠고 휴식 시간에도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는 대신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빌딩 속에서 자신이 이질적인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혹시라도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 이 일자리마저 잃게 될까봐 늘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아무도 없는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김영도의 사무실이 있는 최상층 로열층을 청소할 때면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집무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 최고급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들, 그녀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부와 성공의 상징들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치 성스러운 공간에 발을 들인 듯 경건한 마음으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대한 원목 책상 위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고 가죽 소파의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에 작은 얼룩 하나라도 남을세라 몇 번이고 확인했죠. 그러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발견했어요. 흐릿한 조명 아래라 사진 속 인물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곳의 주인일 젊은 남자의 사진이겠거니 짐작했죠. 그녀는 그 액자를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이토록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는 저 남자에게도 혹시 아픔이나 외로움 같은 것이 있을까? 아니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니 그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걸까? 그녀는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고 다시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창밖의 화려한 야경이 겹쳐 보일 때면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답니다. 그래도 그녀는 청소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 일이 지금 그녀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김영도는 가끔 복도 저편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스쳐 지나가듯 보곤 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청소부라는 인식표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었죠. 그에게 그녀는 그저 이 거대한 빌딩 시스템을 유지하는 수많은 부속품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랬습니다. 넥스트 스피어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었어요. 자유롭고 수평적인 문화를 표방했지만 그 안에도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와 편견은 존재했죠. 오말순 할머니의 등장은 그런 그들 사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녀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불편함, 심지어는 혐오감을 드러내는 수군거림이 공공연하게 오갔어요. 봤어? 새로운 청소 할머니 말이야. 완전 노숙자 같던데 회장님이 직접 데려왔다는 소문이 있더라. 진짜? 어쩐지 좀 냄새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기 좀 그렇더라. 회장님도 참 별나셔. 왜 하필 저런 사람을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은 거 아니야? 탕비실이나 휴게실 구석에서 들려오는 이런 대화들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오말순 할머니의 마음에 박혔어요. 그녀는 애써 못 들은 척했지만 얼굴은 화끈거렸고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갔죠. 그녀는 더욱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고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할 때조차 목소리는 더욱 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몇몇 여직원들은 그녀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거나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은 바로 최미경 실장이었어요. 그녀는 형도의 지시에 따라 할머니의 채용과 관리를 맡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그녀를 자주 마주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녀 역시 다른 직원들처럼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할머니를 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할머니의 남다른 성실함과 묵묵함, 그리고 남루함 속에 숨겨진 어떤 품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청소한 곳은 언제나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그녀는 단 한 번도 지각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책임 구역이 아닌 곳까지 솔선수범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최 실장은 또한 할머니가 휴게실 구석에서 도시락통을 꺼내 먹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도시락통 안에는 차갑게 식은 맨밥과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검은 콩자반이 전부였죠. 그 소박하다 못해 초라한 식사를 오랫동안 천천히 씹어 넘기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최 실장은 가슴 시린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뽑아 할머니에게 건네며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식사 중이셨네요. 혹시 필요한 건 없으세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고마움과 함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도시락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실장은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시장, 그 시기 그리고 형도가 아주 드물게 술 기운을 빌려 토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렴풋한 기억들. 설마 했던 의심이 점점 더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녀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비밀 앞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형도에게 조심스럽게 그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에 대해 물어보려 몇 번 시도했지만 형도는 언제나 그랬듯 날카로운 방어벽을 치고 화제를 돌려버렸어요. 그의 그런 반응은 오히려 최 실장의 의심을 더욱 확신에 가깝게 만들 뿐이었죠. 그녀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형도에게 알려야 할지 몰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은 그렇게 또 며칠 흘렀어요. 김영도는 여전히 일에 파묻혀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중요한 해외 계약 건으로 인해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했고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평소 아끼던 고급 가죽 장갑의 엄지손가락 부분 솔기가 살짝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중요한 미팅이 연달아 있어 당장 수선을 맡길 시간도 없었기에 그는 짜증스럽게 장갑을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최 실장에게 나중에 수선 보내라고 해야겠군.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급히 자리를 떴죠. 그날 밤 어김없이 형도의 사무실을 청소하러 들어온 오말순 할머니는 책상 위에 놓인 가죽 장갑을 발견했어요. 주인의 물건에는 함부로 손 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뜯어진 솔기 부분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장갑을 집어들고 뜯어진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바느질 솜씨가 제법 좋아 보였지만 어딘가 마무리가 어설픈 부분이 눈에 띄었죠.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날고해진 남편의 작업복이나 어린 아들의 무릎 나온 바지를 밤새워 꿰매주던 기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청소 카트 한쪽에 넣어두었던 작은 반지꼬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녀가 길에서 주워 모으거나 얻어온 몇 개의 바늘과 실타래가 전부였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죠. 할머니는 책상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숨을 죽이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장갑의 솔기를 꿰매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거친 일로 투박해진 손이었지만 바늘을 잡은 손놀림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선이 아니라 마치 상처난 곳을 어루만지는 듯한 조심스럽고 따뜻한 행위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왜 자신이 이러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지만 그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본능적인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매듭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한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장갑을 원래 있던 자리에 조용히 다시 놓아두고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형도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 무심코 책상 위에 장갑을 집어들었어요. 최 실장에게 수선을 맡기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장갑을 집어든 순간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분명히 뜯어져 있던 솔기 부분이 감쪽같이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꿰매져 있었던 거예요. 바느질 솜씨는 전문가 수준이었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거의 표가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지? 형도는 순간 당황스러움과 함께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누가 함부로 내 물건에 손을 댄 거야? 그것도 이렇게 티 안 나게. 그는 당장 CCTV를 확인해서 범인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갑을 뒤집어 안쪽의 바느질 자국까지 꼼꼼히 살펴보던 그의 손가락 끝에서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아주 희미하지만 낯설지 않은 어떤 느낌. 그것은 분명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아주 어릴 적 넘어져서 찢어진 바지의 무릎 부분을 누군가가 밤새워 꿰매주었을 때 느꼈던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아련한 따스함과 안도감이었습니다. 혹은 추운 겨울밤 해진 이불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을 막아주려 누군가 덧대어 꿰매주었던 바로 그 느낌과도 비슷했어요. 뭐지, 이 느낌은? 형도는 자신도 모르게 꿰매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성적으로는 누군가 자신의 물건에 함부로 손댄 것에 대해 분노해야 마땅했지만 감성적으로는 이 정교하고 따뜻한 바느질 솜씨 앞에서 아주 미세하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불쾌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끄는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어 더욱 혼란스러웠죠. 피곤해서 별 생각을 다 하는군.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리고는 장갑을 신경질적으로 코트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는 그가 애써 외면하려 할수록 더욱 선명한 파문을 일으키며 그의 견고했던 방어벽에 또 하나의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하고도 마음이 흔들렸던 장갑 사건. 이후 김영도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복도를 지나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청소 카트를 밀고 가는 오말순 할머니의 모습을 이전보다 조금 더 의식하게 되었죠. 여전히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눈을 맞추는 일은 없었지만 그의 시선 끝에 아주 잠깐씩
그녀의 모습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피곤함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치부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어떤 문이 아주 조금씩 삐걱거리며 열리려는 듯한 기미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미경 실장의 마음속 의심은 날이 갈수록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이야기의 정황들과 형도의 알려지지 않은 과거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연결고리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무심코 말했던 아이 어깨 뒤쪽의 작은 별 모양 점. 이야기는 최 실장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아주 오래전 회사 창립 초기에 워크숍을 갔을 때 술에 취해 잠든 형도의 셔츠가 살짝 벌어졌을 때 그의 어깨 뒤쪽에서 얼핏 보았던 희미한 점의 모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별 모양과 흡사했어요. 그 기억이 떠오른 순간 최 실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99% 확신하게 되었죠. 오말순 할머니는 바로 김영도 회장의 친어머니라고.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최 실장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까? 형도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 아니면 할머니에게 먼저 귀띔을 주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하든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었기에 그녀는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형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섣불리 과거를 건드렸다가 그가 받을 충격과 상처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것을 부정하며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에게 먼저 알리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었어요. 연약한 할머니가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성공한 아들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웠죠. 최 실장은 당분간 이 비밀을 가슴에 묻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오말순 할머니에게 좀 더 인간적으로 다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오후였어요. 창밖의 잿빛 풍경 때문인지 회사 전체가 평소보다 조금은 차분하게 가라앉은 듯한 분위기였죠. 최 실장은 퇴근 시간을 조금 넘겨 직원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한적한 시간에 맞춰 오말순 할머니가 주로 휴식을 취하는 비상계단 근처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그곳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미처 다 먹지 못한 차갑게 식은 빵 조각이 놓여 있었죠. 최 실장은 미리 준비해간 따뜻한 율무차 2잔을 들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비 와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 쌀쌀하네요. 이거 따뜻할 때 좀 드세요. 그녀는 할머니에게 율무차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최 실장의 등장에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따뜻한 율무차의 온기와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에 조금씩 경계를 푸는 듯 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괜히 마음이 더 싱숭생숭해지네요. 최 실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운을 뗐어요. 저는 비 오는 날이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도 들고요.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살짝 꺼내며 할머니와의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려 노력했어요. 그녀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율무차만 마시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나는 자식을 먼저 보낸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듯 위태로워 보였어요. 최 실장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작은 위로에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할머니의 슬픔이 마침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이름은 현우였고 잃어버릴 당시 5살이었다고 했어요. 유난히 총명하고 웃음이 많았던 아이,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던 아이.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듯 잠시 희미하게 미소 짓다가 이내 다시 깊은 슬픔에 잠겨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몹시 아파 약을 구하러 갔던 시장이었어요. 약값을 벌기 위해 좌판에서 작은 나무를 팔고 있었는데 잠깐 손님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아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손을 내가 잠시 놓쳤나 봐요. 그녀는 자책감에 몸부림치며 울먹였습니다. 그날 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붐볐고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현우야, 우리 현우 를 외치며 시장 전체를 헤집고 다녔지만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보찜 하나 둘러매고 아들의 사진 한 장 품에 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아원이며 절이며 이름 모를 시골 마을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녔죠. 그러는 사이 남편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찾는 과정에서 가진 돈마저 사기꾼에게 모두 빼앗기고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러고 다니는지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 벌써 10수년 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내 아들을 내가 지키지 못했으니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가족들한테도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깊게 펜주름 사이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깊이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최 실장은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할머니의 등을 계속해서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할머니의 가슴 아픈 고백을 통해 그녀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여인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슬픔과 고독,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깊은 죄책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바로 자신이 모시는 김영도 회장의 어머니라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이 비극적인 모자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이 다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는 할머니를 위로하며 마음속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조심스럽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고 두 여인의 눈물처럼 창밖으로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오말순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직접 듣게 된 후 최미경 실장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의 조각들과 자신이 알고 있는 김영도 회장에 대한 정보들을
퍼즐 맞추듯 연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 현우를 잃어버린 시기는 대략 30여 년 전. 당시 현우의 나이는 5살. 김영도 회장의 현재 나이를 역산해보면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린 장소는 서울의 큰 재래시장 중 하나였는데 형도가 과거 후원했던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그 역시 비슷한 시기에 그 시장 근처에서 발견되어 보육원으로 인계되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할머니가 눈물 속에서 희미하게 언급했던 아이 어깨 뒤쪽의 작은 별 모양 점. 최 실장은 몇 년 전 워크숍에서 보았던 형도의 어깨 뒤쪽의 그 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김영도 회장은 바로 오말순 할머니가 잃어버린 아들 현우였습니다.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최 실장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확신을 넘어 사실로 굳어진 이 비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그녀는 형도와 할머니 두 사람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성공했지만 누구보다 외로워 보이는 아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다 이제 겨우 작은 안식처를 찾은 어머니. 이 두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릴 수도 있는 이 진실을 과연 자신이 나서서 밝혀도 되는 것일까? 혹시 그로 인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 이대로 진실을 묻어둔다면 그것이야말로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불행이 아닐까? 형도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고 할머니는 아들이 바로 지척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슬픈 결말이었어요. 최 실장은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진실이라면,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두 사람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다면 자신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물론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두 사람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혈연의 흔적을 찾는 것을 넘어 두 사람이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계기라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했죠. 하지만 동시에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거나 인위적인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우선 오말순 할머니의 근무 환경을 조금씩 개선해 주려 노력했어요. 할머니가 비상계단 대신 직원 휴게실 한쪽에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쉴 수 있도록 배려했고, 낡고 해진 청소 도구 대신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으며, 혹시라도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며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죠. 할머니는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최 실장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고 가끔은 먼저 희미하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영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형도의 집무실에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는 작은 화분을 가져다 놓거나 할머니가 만든 것과 비슷한 콩자반을 구내식당 메뉴에 포함시켜 보기도 했어요. 형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했지만 그는 여전히 무심하거나 혹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긴 3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었고 두 사람이 처한 현실의 간극은 너무나 컸으니까요. 그가 길에서 마주쳤던 초라한 노파와 자신의 어머니를 연결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최 실장은 조급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죠.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그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넥스트 스피어의 창립 1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사는 대규모 기념 행사를 준비하느라 떠들썩하고 분주한 분위기였죠. 국내외의 중요한 손님들을 많이 초청하는 큰 행사였기에 모든 부서 직원들이 행사 준비에 매달려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말순 할머니 역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청소와 정리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행사가 열린 대강당과 연회장, 귀빈들이 사용할 라운지 등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던 공간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해야 했죠. 나이가 많은 그녀에게는 다소 벅찬 일이었지만 그녀는 실은 내색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오히려 이런 큰 행사에 자신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끼는 듯 보였어요. 행사 당일 아침, 최종 점검을 위해 모든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음식을 나르고 기술팀은 음향과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의전팀은 동선을 체크하는 등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었죠. 오말순 할머니는 행사장 입구 로비 바닥에 혹시라도 얼룩이 묻었을까 싶어 마지막으로 대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거운 장비를 옮기던 기술팀 직원이 실수로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할머니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악!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침 최종 리허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로비에 나와 있던 김영도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 고용한 그 청소부 할머니였죠. 그의 얼굴에 순간 짜증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이게 무슨 소란이란 말인가. 하지만 쓰러진 할머니가 미동도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춰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걱정스러움이 희미하게 묻어났어요. 그가 할머니를 부축하여 일으키려 팔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낡고해진 유니폼 소매가 위로 말려 올라가면서 팔 안쪽에 있는 희미하지만 독특한 모양의 상처 자국이 그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초승달 같기도 하고 혹은 오래된 불에 데인 자국 같기도 한 그런 기묘한 모양의 흉터였어요. 그 흉터를 본 순간 형도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멈췄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마치 오래된 필름이 돌아가듯 잊고 있었던 아주 어릴 적의 한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뜨거운 주전자에 데어 울고 있는 자신을 달래며 엄마가 자신의 팔에 약을 발라주던 모습. 그때 엄마의 팔 안쪽에도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린 그가 신기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그 흉터를 만지작거리자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아야 했네라며 희미하게 웃어주었던 바로 그 기억. 형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이 초라한 할머니와 기억 속에 젊고 따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도저히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저 흉터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일치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극도의 혼란과 불신으로 격렬하게 흔들렸고 잡고 있던 할머니의 팔을 자신도 모르게 놓칠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신을 잃어가던 할머니의 입에서
아주 작은 잠꼬대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우야, 우리 현우 아가. 현우. 그것은 바로 김영도의 어릴 적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조차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 그런데 지금 이 흉터를 가진 할머니의 입에서 자신의 옛 이름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형도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흉터, 그리고 이름.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어렴풋이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 익숙했던 노랫가락, 정성스럽게 꿰매진 장갑, 그리고 최 실장의 의미심장했던 눈빛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믿을 수 없는 진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남루한 노파가 바로 자신이 30년 넘게 찾아 헤맸던,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리워했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최 실장은 형도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과 극도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특히 최 실장은 할머니의 잠꼬대와 형도의 반응을 통해 모든 것을 직감하고는 숨을 죽인 채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두려움 속에 지켜보고 있었죠. 형도는 잠시 휘청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특유의 냉철함으로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뭘 보고 있는 거야? 당장 119 부르고 이분 병원으로 모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이상함을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가 실려나가는 모습을 형도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혼돈과 경랑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고 창립 기념 행사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김영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죠. 팔 안쪽에 그 희미한 흉터, 그리고 정신을 잃은 할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자신의 옛 이름 현우. 그 두 가지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명백해서 애써 외면하려 해도 그의 의식을 온통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격렬한 폭풍우가 휘몰아쳤어요. 설마 하는 불신과 어쩌면 하는 신락 같은 기대, 그리고 30년 넘게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원망, 슬픔 같은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그를 혼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그는 잠시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로봇처럼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최미경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철함과는 다른 어딘가 위태롭고 절박한 빛을 띠고 있었죠. 최 실장, 행사는 알아서 마무리하도록 해. 난 급한 볼일이 생겨서 먼저 들어가 봐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비틀거리며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퇴장에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최 실장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직감했습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김영도 회장은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길고도 힘든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형도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서류를 뒤적이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하고 파편적이어서 명확한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죠. 확실한 것은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과
그 후 한동안 보육원에서 지냈다는 것, 그리고 엄마의 팔에 있던 그 독특한 흉터였습니다. 그는 오말순이라는 이름과 현우라는 자신의 옛 이름, 그리고 그 흉터를 단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지만 그 방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의미 있는 실마리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답답함과 초조함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모습의 형도는 최 실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날보다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그는 집무실 문을 잠그고 최 실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어요. 최 실장 어제 쓰러진 그분 오말순 씨라고 했나? 그분에 대해 아는 거 전부 말해봐. 하나도 숨김없이. 최 실장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잠시 형도의 눈을 피했지만 이내 마음을 굳힌 듯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오말순 할머니를 지켜보며 느꼈던 점들,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가슴 아픈 사연, 아들 현우를 시장에서 잃어버린 이야기, 아들의 어깨 뒤쪽에 있던 별 모양점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후 평생 아들을 찾아 헤매며 고통스럽게 살아온 세월까지 차분히 그러나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형도의 어깨 뒤쪽에서 보았던 점에 대한 자신의 기억과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느꼈던 미묘한 공통점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형도는 최 실장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불신, 분노, 슬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 최 실장의 이야기는 그의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모든 정황이 오말순 할머니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 나가봐.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의 무게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형도는 책상 위에 엎드려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성공이라는 갑옷 속에 감춰왔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도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최 실장과 전문 경영인에게 잠정적으로 위임하고 오직 자신의 과거와 오말순 할머니의 정체를 밝히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탐정 사무소에 거액을 지불하고 오말순 할머니의 지난 30년간의 행적과 30년 전 자신의 실종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을 찾아내도록 의뢰했습니다. 절대적인 비밀 보장과 신속한 일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었죠. 동시에 그는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0년 만에 자신이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그 재래시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시장의 모습 속에서 그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한참 동안 서성였어요. 시끄러운 상인들의 외침소리, 비릿한 생선 냄새, 익숙하면서도 낯선 음식 냄새들이 뒤섞여 그의 흐릿한 기억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혹시 30년 전 아이를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던 여인에 대해 기억하는지 물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었죠. 그는 또한 자신이 잠시 머물렀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당시의 기록 일부가 남아 있었고 그는 자신의 입소 기록과 함께 혹시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왔던 흔적은 없는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경찰서에도 방문하여 30년 전 실종 아동 신고 기록과 미아 찾기 관련 자료들을 열람했지만 마찬가지로 오말순이라는 이름이나 그와 관련된 의미 있는 단서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기록은 부실했으며 어머니의 삶은 너무나 고단하고 불안정했던 탓이겠지요. 하지만 탐정사무소의 조사는 조금씩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말순 할머니가 지난 수십 년간 전국을 떠돌며 막노동과 식당 일을 전전했고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졌으며 최근 몇 년간은 기억력 감퇴와 함께 노숙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그녀가 젊은 시절 살았던 고향 마을을 찾아가 그녀가 현우라는 아들을 끔찍이 아꼈으며 아들을 잃어버린 후 거의 밤 미치광이처럼 찾아 헤맸다는 이웃들의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탐정들이 보내오는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형도는 어머니가 겪었을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과 슬픔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차갑게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DNA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 실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오말순 할머니를 문병한다는 핑계로 찾아가 할머니가 마시고 난 종이컵이나 머리카락 몇 올을 몰래 수거해 왔습니다. 형도는 자신의 구강 상피 세포와 함께 검체를 유전자 검사 기관에 보내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은 맞춰졌고 마지막 확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형도는 피가 마르는 듯한 초조함과 불안감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였습니다. 형도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그 숫자들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오말순 할머니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어머니였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어머니는 자신이 성공한 빌딩의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막히고도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형도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 속에는 30년 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그리움과 슬픔, 원망과 죄책감,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 현우라고. DNA 검사 결과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지만 김영도는 선뜻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만난다는 사실 자체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을 어머니는 과연 반가워하실까? 혹시 나를 원망하지는 않으실까? 지금의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늙어버린 당신 앞에서 너무나 성공한 아들의 모습이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어머니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그랬던 것처럼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는 서재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어릴 적 젊고 아름다웠던 어머니와 함께 찍은 몇 장의 흑백 사진들이 빛바랜 채 남아 있었죠.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어린 자신은 행복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과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초라한 할머니의 모습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너무나 다른 두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담긴 따스함만은 어쩐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앨범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형도는 정장 대신 조금은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위화감을 느낄까봐 신경 쓴 나름의 배려였죠. 최 실장은 병실 앞까지만 그를 배웅하고 두 사람만의 시간을 위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형도는 병실 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실 침대에는 오말순 할머니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서 영양 공급과 치료를 받아서인지 안색은 처음 봤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모습은 병약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인기척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고 문 앞에 서 있는 형도를 보고는 조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 그녀는 당황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형도가 조용히 손짓으로 만류했습니다. 형도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병실 안을 감돌았습니다. 형도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먼저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오히려 형도에게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아이고, 저 때문에 이게 무슨 소란인지 회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행사날 넘어져서. 그녀는 자신의 실수로 회사에 큰 폐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듯 연신 고개를 숙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형도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그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의 인물들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고 사진을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생기 넘치던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던 어린 아들 현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던 바로 그 시절의 모습. 희미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갑자기 폭포수처럼 그녀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 아들의 체온, 아들의 냄새,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까지. 아! 할머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의 어린 아들과 눈앞에 앉아있는 이 중년의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지만 깊고 슬퍼 보이는 저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느껴지는 익숙한 분위기. 그녀의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바로 그때 형도가 아주 낮고 떨리는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벽을 허무는 그 짧은 한마디에 오말순 할머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떨어뜨리고 형도의 손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 아가 현우야, 맞구나. 우리 현우 맞구나.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있었어. 그녀는 형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널 잃어버려서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가 흑흑. 형도 역시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오열하는 어머니의 작고 앙상한 몸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기억 속처럼 따뜻하고 포근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현우예요. 어머니 아들 현우 살아있었어요. 이렇게. 그는 흐느끼며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과 그리움, 회한과 용서의 눈물을 한참 동안 쏟아냈습니다. 병실 안은 두 사람의 애절한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재회의 순간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이별의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아주 더디지만 따뜻한 봄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던 어머니와 아들은 조금씩 감정을 추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였죠. 30년이라는 너무나 긴 세월의 강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지만 혈연이라는 깊고 질긴 끈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잦아든 숨소리와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의 흔적만이 남아 방금 전까지 휘몰아쳤던 격정적인 감정의 여운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김영도는 어머니의 앙상하게 마른 손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너무나 작고 거칠어진 손. 이 손으로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을 감내해야 했을까. 그는 차마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없어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질문에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는 듯 했어요. 자신의 비참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성공한 아들 앞에서 꺼내놓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야말로 자신과 아들 모두에게 필요한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담담하게 지난 3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렸고 때로는 눈물에 잠겼지만 그녀는 애써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날 시장에서 너를 잃어버리고 나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단다.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그녀는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던 자신의 모습, 며칠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미친 사람처럼 아들의 이름만 부르며 헤매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사방팔방에 붙이고 다녔지만 아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 같은 것도 없었고 시스템도 허술해서 한 번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죠. 내 아버지는 그때 몸이 많이 아팠잖니.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충격에 더 자리에 누워버렸어.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결국 그녀는 남편의 임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나를 떠올리며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남편마저 떠나보낸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봤다는 거짓 제보에 속아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낯선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며칠씩 굶기도 부지기수였죠. 그녀는 식당 주방 허드렛일, 농사일, 공장 잡일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번 돈은 차비와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들을 찾는 데 썼습니다. 고아원이나 보육원이라는 소리만 들리면 무작정 찾아가 혹시 자기 아들이 있는지 물었고 용하다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아들의 생사를 묻기도 했어요. 하지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아들에 대한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가더구나. 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간절했지만 내 얼굴조차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 너무 두려웠어. 그녀는 오랜 영양실조와 고된 노동,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어요.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감퇴하기 시작했죠. 때로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에서도 쫓겨나기 일쑤였고 결국에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길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단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지만 결국은 다 내 탓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구나.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 부주의로 너를 잃어버려서 이 모든 고통을 겪는 거라고. 그러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염치도 없었어. 그녀는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들에게조차 연락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불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왔다고. 그러다 우연히 흘러들어온 이 도시에서 기적처럼 다시 아들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도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어머니는 홀로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토록 처절하고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폐함, 그리고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자책감. 그 무게를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찾지 못했다고, 혹은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아주 희미하게나마 품었던 원망의 감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죄송스러움, 그리고 더 일찍 찾아뵙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어머니의 남은 삶을 책임지겠다고.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보상해드리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며칠 후 오말순 할머니는 마침내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모든 병원비는 형도가 조용히 처리했고 그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인 펜트하우스로 직접 모시고 갔습니다. 최 실장은 할머니가 입을 편안한 새 옷가지와 필요한 생필품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죠. 하지만 최고급 세단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할머니는 잔뜩 긴장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 풍경도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차의 안락함도 그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침내 도착한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오말순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마치 궁전처럼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값비싸 보이는 가구와 그림들. 그녀는 자신이 발을 디뎌도 되는 곳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어 현관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형도가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어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볼 뿐이었죠. 형도는 어머니를 위해 가장 전망이 좋고 아늑한 방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최고급 침구와 가구, 그리고 전용 욕실까지 갖춰진 방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 방에 들어서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런 좋은 방은 과분해요. 그냥 거실 구석이나 아니면 예전에 쓰던 관리실 쪽방 같은 데서 지내도 괜찮은데.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도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잠시 난감함을 느꼈어요. 그는 어머니가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해 스스로를 낮추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침대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 어머니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누리셔야 해요. 아무 걱정 마시고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의 말에 할머니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과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서로의 환경은 생각보다 큰 벽이었습니다. 형도는 어머니에게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 최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를 집으로 불렀지만 할머니는 그런 화려한 음식보다는 자신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나 나물 반찬을 더 편안해했습니다. 형도는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사드리고 싶어 백화점에 모시고 갔지만 할머니는 비싼 옷보다는 시장에서 파는 편안한 몸빼 바지를 더 좋아했죠. 형도는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아들 앞에서 말을 아꼈고 형도 역시 일에 익숙해진 사람답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다정한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서툴렀습니다. 식사 시간은 종종 어색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어요.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마주 앉아 두 사람은 밥을 먹는 소리 외에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형도는 어머니가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회사 이야기나 사업 이야기를 꺼냈지만 할머니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할머니는 가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어 부엌에 들어가려 했지만 집안일을 돕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만류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크고 화려한 집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저 아들에게 짐만 되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시 위축되곤 했습니다. 형도 역시 답답하고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방법을 몰랐죠. 때로는 어머니의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이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런 자신을 자책하며 어머니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단 며칠 만에 따라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바쁜 시간을 쪼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주말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할머니도 아들의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형도에게 어릴 적 그의 모습이나 좋아했던 음식 같은 소소한 기억들을 조금씩 들려주었고, 형도는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찾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최 실장도 종종 집으로 찾아와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주거나 형도에게 어머니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며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도왔어요. 그녀는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함께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 주변의 도움과 두 사람의 노력 속에서 얼어붙었던 모자의 마음은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던 침묵 대신 따뜻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조심스러운 애정과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았지만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다가가는 첫걸음을 힘겹지만 용기 있게 내딛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던 시간들이 천천히 흘러가면서 김영도와 오말순 모자 사이에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얼음장 같던 형도의 마음은 어머니의 존재로 인해 점차 녹아내리고 있었고, 평생을 죄책감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던 할머니 역시 아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물론 30년이라는 깊은 시간의 골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리는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도는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어머니가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주선했고, 다행히 심각한 질병은 없었지만 오랜 영양실조와 고된 생활로 인한 만성적인 관절염과 약간의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도는 즉시 최고의 의료진을 수소문하여 어머니가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또한 그는 어머니가 겪었을 심리적인 충격과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심리 상담 치료를 권유했고, 처음에는 망설이던 어머니도 아들의 진심 어린 설득에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어머니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과 분노, 죄책감 같은 감정들을 조금씩 밖으로 꺼내놓고 마주할 수 있게 되었죠. 놀랍게도 형도 자신도 어머니의 권유로 난생 처음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공이라는 갑옷 뒤에 숨겨두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와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전문가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그 역시 조금씩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침묵은 점차 따뜻한 대화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형도는 더 이상 어머니 앞에서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모습만 보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자신의 일상이나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의 경험들, 성공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고, 대견함과 동시에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역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아들 현우가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이나 장난감, 함께 갔던 장소들에 대한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은 어느새 함께 웃거나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특히 음식을 통해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형도는 더 이상 값비싼 레스토랑 음식 대신 어머니가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만들어주는 소박한 집 밥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 어릴 적 좋아했다는 기억을 더듬어 만들어준 짭짤한 콩자반,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나물을 조물조물 무쳐주는 손맛에서 형도는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맛, 그리고 그리웠던 집 밥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어릴 때 먹던 바로 그 맛 같아요라고 진심으로 말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소녀처럼 수줍은 미소가 환하게 피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형도는 큰 결심을 하고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 시장에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우리가 헤어졌던 곳이요. 그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곳은 그녀에게 끔찍한 악몽과 같은 장소였으니까요. 하지만 형도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무서워서 다시 갈 엄두도 못 냈지만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이제는 함께 흘려보내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30년 만에 함께 그 시장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시장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그날의 기억과 마주해야 했죠. 시끄러운 소음, 북적이는 사람들, 온갖 냄새들 속에서 어머니는 다시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몸을 떨었고 형도 역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희미하게 기억하는 그 자리, 아들의 손을 놓쳤던 바로 그 장소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에 서자 두 사람 모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각자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슬픔과 회한, 원망과 죄책감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형도는 흐느끼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용서의 말에 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오열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그들의 눈물은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정화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유대감과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을지라도 그들은 이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 한 번의 계절이 바뀌고 김영도와 오말순 모자에게는 평온하고 안정된 일상이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꾸준한 치료와 아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몰라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죠. 아직 가끔씩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과거의 슬픔에 잠길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 대신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더 자주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의 화려함에 위축되지 않았고 집안일을 돕는 도우미 아주머니와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갔어요. 아침이면 텃밭처럼 꾸며놓은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가꾸고 오후에는 뜨개질을 하거나 최 실장과 함께 근처 노인복지관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영도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머니를 되찾은 후
그는 이전에 냉철하고 일에만 몰두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않았고 저녁이면 가급적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죠. 주말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함께 영화를 보거나 때로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행복과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변화는 회사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는 직원들의 복지와 워라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숙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현우 재단을 설립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과거 자신처럼 거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행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서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가끔씩 악몽을 꾸었고 형도 역시 문득문득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싸워야 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어요. 형도와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앨범을 함께 보고 있었어요. 앨범 속에는 형도의 어릴 적 사진들과 그리고 형도가 어머니를 다시 만난 이후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란히 담겨 있었죠. 어머니는 이제 제법 또렷해진 기억으로 사진 속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형도는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기억나세요? 저 5살 때 어린이날 선물로 로봇 사달라고 졸랐는데 어머니가 대신 예쁜 색연필 사주셨잖아요. 그때는 로봇 아니라고 엄청 실망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걸 제가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형도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기억나고 말고. 우리 현우가 그림에 소질이 있었지. 특히 동물 그림을 잘 그렸는데 호랑이를 어찌나 늠름하게 그리던지.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추억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옛날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어릴 적 형도가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어머니가 늘 불러주시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어머니의 나지막한 노랫소리는 형도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의 체온과 익숙한 자장가 소리 속에서 그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깊은 평온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그를 괴롭혔던 마음속 깊은 공허함이 마침내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사로운 햇살이 거실 안으로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상처를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어머니와 아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하며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삶에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는 한 그들의 동행은 언제나 따뜻하고 든든할 것입니다. 한 인간과 그의 어머니가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